저는 둘 다 엄청 영한 작가인데 이제 니콜라스 파티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플로라 요코노비치를 살펴볼게요. 일단 니콜라스 파티는 80년생이에요. 진짜 사실 굉장히 젊은 작가인데 이제는 미술계에 예를 들어서 플로라 요코노비치 같은 경우는 90년대생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작가들이 너무 젊어지고 있어서 이제 니콜라스 파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년 나이로 치면은 이제 그런 작가가 됐죠. 근데 가격은 대충 어느 정도 하냐. 예, 니콜라스 파티 작품은 사실 니콜라스 파티 작품 좀 아까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 2017년에 2016년에 저희가 소더비 홍콩 경매사랑 같이 영 컬렉터스 이제 라이징 하는 그런 행사를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8년인가 보구나. 2018년쯤에 소더비 홍콩이 이제 다시 신라호텔 영빈관을 빌려가지고 미리 프리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 프리뷰를 하고 그때 이제 작품은 다시 홍콩에 가서 팔지만 좀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좋은 작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니콜라스 파테 작품이 있었어요. 정말 뭐 사이즈는 작았지만 한 30호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사이즈의 작품,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0, 가로 50, 뭐 세로 80 정도 되는 그런 좋은 작품이 있었는데 가격은 한 1억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80년대생 너무 젊은 작가고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조그만 작품이 이렇게 비싸냐, 이게 과연 맞냐 막 이러면서 그때 살까 말까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아는 분도 오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그럴 때 지나가고 나면은 좀 후회가 돼. 내가 정말 뭐 대출 얻어서라도 그걸 샀었어야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한테 정말 이거 꼭 사시라고 좀 더 강력하게 말을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았던 작품들이, 이제 니콜라스 파티, 또, 요시토모 나라 이랬는데, 요시토모 나라도 뭐 3억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요시토모 나라는 100억 정도 되고요. 니콜라스 파티는 이제 얼마 정도 하냐. 그러면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옥션을 기준으로 좀 한번 보자면은 여기 지금 이제 크리스트 옥션 하면서 저 뒤에 남자 서 있는 뒤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사이즈는 느낌이 오시죠. 예, 뭐 아주 크지는 않은 요런 100 곱하기 91 세로가 100, 가로가 91쯤 되는 한 40호 정도 되는 요런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은 일단 뭐 사이즈도 괜찮고 어디 걸어놔도 좋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이 이 옥션은 그 암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체리티 옥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작가가 직접 작품을 냈어요. 컬렉터한테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그래서 2021년에 그해 그린 그림이 이제 2021년 옥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풍경은 이제 제목은 이제 풍경이고요. 근데 이게 얼마에 팔렸냐? 한 요 정도 되는 그림, 1980년대생 작가, 만약에 한국 작가다, 그러면은 얼마 정도 할까요? 음,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도 조금은 사람들이, 그러죠. 2천만 원 비싸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어쨌건지 이것도 보시면 에스티메이션, 그러니까 예측, 이건 얼마 정도 할 거다 하는 예측, 벌써 이제 한 3억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그냥 1달러가 1,000원이라고 치자면 3억, 1,200원 정도 된다라고 치면 한 4억 정도 되죠. 한 4억에서 6억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에스티메이션 프라이스를 넣었는데 결국은 경합을 거듭해가지고 43억 원에 팔렸습니다. 4억이었다고 치면은 10배나 더 비싸게 팔린 거죠. 그러면 정말 이 조그만 그림이 43억이나 할 가치가 있냐. 이제 그거는 앞으로 니콜라스 파티가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경쟁이 심하게 붙은 이유는 니콜라스 파티 작품이 잘 없어요. 네, 잘 없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작품도 사기가 어렵고, 그러면 예를 들어 니콜라스 파티 작품이 갤러리에서는 저렇게까지 비싸게 팔지 않지 않냐. 그게 사실 맞는 말입니다. 갤러리에서는 여기 에스티메이션 가격 써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에스티메이션에 뭐 4억에서 6억으로 했다. 그러면 갤러리 가격이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에스티메이션 프라이스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경매에서 이렇게 10배나 비싸게 주고 사면 바보가 아니냐. 근데 이게 또 이해가 되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제가 니콜라스 파티 작품을 사고 싶으면 이거 하우전 월스 갤러리 소속 작가거든요. 그럼 하우전 월스 갤러리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이 작가 작품 사고 싶으니까 사이즈별로 저한테 가격이랑 이미지 리스트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걔네가 보내지도 않아요.
걔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이것저것 작품을 많이 사면서 친해지고 내가 진정한 컬렉터라는 거를 보여줘야 그래야 겨우 나한테 니콜라스 파티 작품을 살 기회가 옵니다. 그러려면 그때까지 40억 이상은 충분히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이렇게 그냥 천천히 오랫동안 컬렉션을 해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자면 그 갤러리에 이제 단골 고객 이 되고 컬렉터로 좀 인정을 받게 되면 니콜라스 파티 같은 또 다른 그런 영 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작가 작품이 몇 천만 원 떼일 때부터 오히려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빨리 당장 니콜라스 파티 작품을 사야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옥션에 가서 사실 3억 원을 주고 바로 사면 되는 거죠. 근데 옥션에 가서 40억을 주고 사나 갤러리하고 친해져서 작품을 5억에 사나 쓰는 돈은 비슷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 니콜라스 파티는 그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가치가 계속 있을까? 저는 사실 니콜라스 파티 그냥 뭐 예쁜 그림 그리는 작가 아닌가? 이렇게 좀 약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오히려 이 전시 준비하면서, 이 작가 오래 가겠다,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먼저 작가를 보시면, 요렇게 생겼고, 스위스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이렇게 많고, 그리고 이제 아직 젊기 때문에 뭐 쓰려면야 많이 쓰겠지만 중요한 핵심만 적어놨는데, 일단은 제가 이 작가가 왜 또 괜찮겠다라고 한 거 중에 이제 한 가지 이유는 뭐 이 작가가 뭐 태도가 좋고 열심히 하고 뭐 관리를 잘하고 뭐 이런 거 뭐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거 말고 이 사람이 스위스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겠다라고 또 생각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미술계가 제가 참 항상 스위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스위스가 참 미술계로 치자면 약간 유태인들 또는 뭐 마피아처럼 굉장히 그런 강력한 힘을 좀 발휘하고 있는 곳이 스위스예요. 그러니까 아트 바젤도 사실 스위스 거고, 또 스위스의 큐레이터와 컬렉터들이 또 전 세계에서 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이탈리아, 제가 느끼기에는 이 두 곳이 좀 미술계에서는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다. 이탈리아는 나라 자체는 지금 많이 내려앉았지만, 베니스 비엔날레니 또 수많은 명작인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내년에 한국이랑 이탈리아랑 또 수교 140주년 기념이라서 그래서 카라바치오 전시회가 또 열릴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아는 고종희 교수님이라고 이탈리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미술사 하신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또 최근에 카라바치오 책을 한길사에서 엄청 두꺼운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저도 읽어보고 그런 것들은 좀 특강으로 이제 내년 이탈리아 이제 그 카라바조 전시할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소개하고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럼 다시 니콜라스 파티로 돌아오면 80년도에 스위스 로잔에서 태어났고요. 뉴욕 그리고 벨기에 브뤼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이미 미술대학을 가기 전부터 길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비디오 보여드렸었는데 작가가 그냥 딱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벽화처럼 뭐 미술관 벽에다가 하는 프로젝트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자기 어떤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그린다고 전시회를 한다고 하면은 그 미술관 벽 자체를 아예 다 칠해버리는 그런 그래피티적인 요소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이 굉장히 고전적이면서도 그런 그래피티적인 요소가 있고 또 디자인적이면서도 회화적이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있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이 니콜라스 파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피티 아트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로잔 예술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영국 글래스고에 가서 글래스고 예술학교에서 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쭉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작가가 아직 젊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사실 대학원 졸업하고 활동할 때부터 바로 스타 작가가 돼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 뭐 대학원 졸업하고 활동했다고 치면 2010년부터라고를 좀 뭐 프로페셔널한 시기라고 쳐보자면 그래봐야 지금 23년이니까 불과 13년밖에 안 됐잖아요. 예, 물론 뭐 12살 때 뭐 그래피티 한 것부터 치자면 뭐 한 30년 됐겠지만, 예. 그래서 굉장히 빨리 성공한 그런 작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작가에 대해서 설명할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거는 일단 파스텔로 작업을 한다는 점이에요.
파스텔 혹시 써보신 적 있으세요? 국민학교 때, 예,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예, 파스텔, 크레파스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사실 초등학교 때는 파스텔은 잘 안 써봤, 너무 이제 비싸니까 안 썼던 것 같고, 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요럴 때 혹시 써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크레용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크레파스 같은 건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훨씬 더 부드럽기 때문에 약간 분필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더 잘 문드러지고, 그리고 색을 칠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색깔 가루가 종이에 딱 붙지 않고 오히려 흘러내려서 다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약간 밀가루 이렇게 얹어 놓은 것처럼. 그런데 이 작가는 파스텔로 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 작업실인데요. 자기가 이제 그리려고 하는 것들을 먼저 드로잉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앞에 이제 저게 물감처럼 보이지만 사실 파스텔인데 이런 식으로 파스텔을 놓고 작업을 합니다. 원래부터 파스텔로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작가도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을 재료들을 썼었는데 이제 파스텔을 써보니까 너무 이게 일단 첫 번째 매력은 저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건조 과정이 없습니다. 예. 유화물감은 칠하면 마르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 탤런트 이태성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이태성 그 탤런트가 이제 부잣집 도련님 역할로 주로 많이 나오고 옛날엔 또 야구 선수이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림을 되게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진지하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좀 그런 작가와의 대화 같은 거를 했는데 이제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어서 처음에는 이제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재료를 다 사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유화를 그려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유화를 사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물감을 막 바르고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나도 너무 마르지가 않아서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서 왜냐면 이분은 영화도 찍어야 되고 그림도 그려야 되고 하니까 이제 쉬는 식 몇 달 동안에 빨리 좀 작업을 진도를 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아크릴 같은 걸로 이제 바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오일이 굉장히 건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이게 이제 좀 가장 작가들이 특히 요즘 현대 작가들 중에서 솔직히 유화로 그림 그리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과거의 예술가들, 뭐 르네상스, 바로크, 뭐 이때 작가들은 왜 다 오일로 했느냐. 그때는 나머지 재료들이 그렇게 발색이 오래 가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물로 그러니까 수성은 잘 지워지지만 유성은 잘 안 지워지잖아요. 그것처럼 수성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하면은 너무 잘 지워지니까 이제 물감이 그만큼 더 발전이 덜 됐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발색이 오래되고 더 지속력이 있는 그런 유화를 예전 사람들은 더 많이 이제 썼었죠. 하지만 지금은 파스텔, 뭐 수채화, 뭐 아크릴 다 발색력, 지속력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새로운 재료를 찾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건조 과정이 짧고 그러니까 빠르게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색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예쁘고, 그리고 또 이제 작가가 되게 좋다고 한 점이 손으로 그린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붓을 들고 붓으로 그리면 무언가가 하나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칠하고 바로 손가락으로 문지르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린다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칠하고 문지르고 바르죠. 그래서 여기 요 대목에서 잠깐 작가가 파스텔로 어떻게 작업하는지 영상이 잘 나온 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하나 보고 또 이어서 예, 가겠습니다. 네, 파스텔 그리는 거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림 그리고 싶지 않으세요? 예. 작가가 계속 아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파스텔로 이렇게 옛날에 그 실제로 파스텔로 사람들이 얼굴에 화장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여자분들은 이거 보면은 좀 공감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이게 화장을 할 때 손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뭐 붓으로도 칠하지만 손으로도 하고 그래서 작가도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림 속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치고 그 사람을 화장을 시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재밌게 해줬습니다. 다시 이제 저희 PPT로 좀 돌아오면 그럼 작가가 이 파스텔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실은 이제 미술로 치자면 이게 마이너 재료거든요. 유화라든지 뭐 이런 게 메이저라면 파스텔 이런 거는 뭐 어렸을 때 해보는 거 아니야? 뭐 아니면 올드한 매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마이너하게 여겨지는 건데 이 파스텔을 써야겠다라고 좀 결정적인 계기를 준 작품이 있다고 작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거는 바로 이제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그 201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딱 10년 전이죠. 작가가 이제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보고서, 아, 파스텔을 좀 해볼까 하면서 이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파스텔을 주 재료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피카소가 그린 파스텔 작품을 찾아보면은 사실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건 이제 오일로 그린 거고, 예. 그래서 왜 제가 이제 파스텔을 이제 마이너 재료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예를 들어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이제 이게 만약 완성작이라고 치면은 이거를 유화로 그리기 전에 각 여자들의 이제 얼굴을 좀 연습을 해보잖아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파스텔로 연습을 해보는 거죠. 왜냐면 저거를 다 유화로 하나하나 그리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니까 파스텔로 이제 왜냐면 파스텔이 또 칠했을 때 그 느낌이 유화랑 또 비슷하니까 예.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건데 이런 그림들조차도 이제 모아서 전시하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에드워드 후퍼 전시할 때 그 작가의 유화 말고도 앞에 드로잉이나 뭐 에스키스 이런 거 다 전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작가도 이 니콜라스 파티도 피카소의 이런 작품들을 보고서 이 파스텔이라는 거에 매력에 빠져가지고 이제 파스텔을 본격적으로 좀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것도 이제 파스텔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옛날에 파스텔을 진짜로 잘 썼던 작가가 혹시 없었나라고 찾아보다가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된 작가가 바로 로살바 까리에라라고 하는 여성 작가입니다. 이분은 이제 이탈리아 베니스 출신이고 이제 이따가 뒤에도 베니스 로코코 이야기가 사실 이제 플로라 유코노비치 작품의 이야기를 할 때도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작가는 이제 당대에 되게 드문 여성 작가였고, 예,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지만 오스트리아 비엔나도 가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활동을 했었던 그런 여성 작가예요. 근데 이 작가가 주로 사람을 그릴 때 이제 파스텔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이제 미국에 있는 프리 컬렉션이라고 하는 좀 괜찮은 사립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이 작품을 이제 파스텔로 그린 거죠. 그래서 이 프리 컬렉션에서 이 니콜라스 파티가 전시회를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 미술관에 로살라 카리에라의 작품이 있다는 거를 또 알게 되면서 근데 저는 또 오히려 거꾸로 예, 이곳에 전시하면서 로살라 카리에라는 작가가 있고 또 파스텔을 사용하게 서로 그게 뭐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러면서 이 로살라 카리에라를 작가가 발견을 해서 이 작가의 작품과 자기의 파스텔 작품이 같이 전시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보여주냐, 예,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저 그림은 로살라 카리에라의 그림이고, 양쪽 사이드에 있는 초상화는 자기가 그린, 이 니콜라스 파티가 그린 새로운 인물화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개의 그림 뒤에 있는 그 막 천 같은 벽에 그린 그림은 이 니콜라스 파티가 직접 벽에 그린 그림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이제 이 로살라 카리에라가 여기에도 뭐 살짝 안에 이제 오천 같은 거 이제 그런 느낌이 나오는데 이 로코코 시대는 굉장히 화려하고 막 꼬불꼬불하고 좀 핑크빛이고 꽃도 많고 막 이제 좀 뭔가 뭐 뒤에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베르사유의 장미 같은 뭐 이제 그런 그림들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 그런 치마폭 같은 느낌을 이 뒤에다가 이렇게 좀 담았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그림 이제 좀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니콜라스 파티가 그린 그림이에요. 예. 이것도 뒤에는 이렇게 생기고 그림은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 예. 직접 이렇게 가서 전시를 만약에 이제 온다. 그러면 미리 가가지고 이 미리 벽화 작업을 다 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파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묻어나기가 쉽기 때문에 마지막에 픽사티브라고 이렇게 안료 가루들이 벽에 딱 붙게 만드는 픽서를 써요. 근데 그 최근에 화장품 중에도 메이크업 다 하고 나서 메이크업 날아가지 않게 고정시키는 픽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픽사티브가 생각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 니콜라스 파티가 정말 사람을 화장시켜 주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너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프닝을 이렇게 열었죠. 그리고 이 작품들이 혹시 더 궁금하시다면 니콜라스 파티가 이 프리 컬렉션 가가지고 이 큐레이터랑 같이 대담한 거는 영상으로도 또 따로 또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니콜라스 파티가 굉장히 수많은 작가들과 영향을 주고받았는데, 제가 이제 몇몇 작가들, 지금 피카소 말씀드렸고, 로잘라 까리에라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또 생각나는 작가들,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이 니콜라스 파티가 저희 수업에서도 했었던 필립 버스톤이라든지 이런 다른 작가들 이름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굉장히 많은 다른 작가들 고전 또 당대의 작가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좀 명작이다. 좀 좋은 작품이다라고 말할 만한 작품은 어떤 깊이와 해석의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거 자체로 유니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유니크하기도 불가능한 시대이고 이게 앞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과 다 내적으로는 연결이 되면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게 굉장히 유니크하면서도 깊이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니콜라스 파티의 작품에 그런 측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니콜라스 파티의 아까 뭐 풍경화도 하나 보여드렸지만 그런 그림들을 보면은 이제 또 같은 스위스 작가, 이 사람도 스위스 작가니까 사람들이 이 호들러 작품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호들러 색감이다. 예, 호들러가 다시 탄생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호들러는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오르세 미술관 같은 데 가면은 인상주의 섹션 쪽에 피비 드 샤반느, 호들러, 뭐, 이런 그림들 이렇게 같이 인상주의가 될까 말까, 고전과 인상주의 사이에 있었던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색감이 아름다운 그런 그림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작가의 파스텔적인 요소, 그리고 색감, 이런 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로는 작가가 어떤 소재들을 사용했는지, 좀 그래서 인물은 인물대로, 정물은 정물대로, 풍경은 풍경대로 좀 모아봤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작품을 보면서 또 이 작가의 수많은 인터뷰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뭐, 이 작가가 명확하게 왜 내가 어떤 인물을 그렸고 뭐 어땠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인물일수록 오히려 그런 설명이 굉장히 적었는데요. 작가는 이제 뒤에도 제가 넣어놨는데 자기가 작품에 대해서 막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리고 꼭 그런 거를 알아야만 미술을 아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작품은 쉬웠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냥 내 작품에 되게 직관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인물을 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론가들은 이제 이분의 작품에서 사람들이 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던가 눈을 뭐 동그랗게 뜨고 있다던가 이건 뭐 웃고 있긴 하지만 거의 뭐 표정이 없다던가 뭐 이런 요소들을 좀 짚어가지고 또 그거를 가지고 뭐 평론 글들을 좀 쓰기도 하죠. 근데 저는 작품에서 일단 굉장히 얼굴은 입체적으로 그렸는데 몸은 아주 평평하게 그린 일러스트레이터 같이 그린 이런 믹스가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되게 파인 아티스트이지만 좀 약간 대중문화적인 요소도 드러나고 되게 고전적인 그림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 그림도 이렇게 가려가지고 머리 위까지만 보면은 되게 옛날 그림 같거든요. 근데 얼굴을 또 가리고 카라 이 아래 부분부터만 또 보면은 이거는 그냥 되게 만화예요. 예. 근데 그런 복합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것도 이 앞에, 게다가 이 사람의 인물의 바로 앞에 이렇게 고양이를 딱 놔둠으로써 갑자기 완전 힙한 그림이 되어버렸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분이 동물이나 꽃이나 뭐 이런 것도 또 많이 그립니다. 예. 이런 것도 다 이제 어떤 좀 고전 명화랑 아까 제가 여기 위에서 이런 인물들 보여드렸던 것처럼 고전 명화랑 연결된 그림도 있고 또 아닌 것도 그래요. 예. 그 자기 그림 속의 인물은 특정 누구를 나타내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조각으로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각이 이 작가 작품 중에서 제가 제일 좀 기이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전 사실 이 조각 때문에 제가 니콜라스 파티 좀 싫었었어요.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 갤러리가 많이 소개하는 작가 중에 이렇게 비슷하게 작업하는 작가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작년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이제
프레이즈 아트페어에 탕 컨템포러리가 나오면은 아마 중국 작가 한 명, 요런 작가 소개할 텐데, 이렇게 동남아시아나 중국 쪽 작가들 중에서 이렇게 하는 작가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좀 뭔가 이렇게 무섭고 너무 특이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근데 어찌됐건, 이거는, 예, 니콜라스 파티의 예,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왜 이건 도대체 왜 했는지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인터뷰를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작가는 결국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미술 감상을 하는 경험이 되게 쉬웠으면 좋겠다. 나는 모든 것이 어려워야 한다고 말하는 예술학교의 일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교수나 평론가나 뭐 무슨 스쿨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미술을 감상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읽고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난 아니다. 그냥 시각적으로 괜찮다면 즐겁다면 나는 괜찮다라고 말을 이제 했는데 제가 그래도 예, 이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분이 그 미술사에 되게 관심이 많은 분이잖아요. 옛날에 화가들이 어떻게 그렸고 뭐 이렇게 되게 관심이 많다 보니 저는 그래도 이것들이 고대 그리스 그런 원초적인 예술들, 맨 처음에 사람들은 주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니까, 빌렌도로프의 비너스도 그렇고, 막 조각으로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림이 나오기 전에 원래 조각이 더 먼저였죠. 예, 이렇게 뭐, 서양 카톨릭 이쪽도 다 마찬가지고요. 예, 벽에다가 뭐 그림도 그렸지만. 그래서 이거 보면 정말 특히 더 그런데, 예, 그리스 로마의 그런 문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자기만의 좀 감각과 언어로 재해석해서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그런 새로운 인물 유형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정물도 진짜 많이 그려요. 근데 정물에 대해서는 자기가 좀 참조한 작가들의 이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정물은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인데요. 이게 도대체 정물한지 인물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배에 과일같이 생겼는데 얼핏 보면 사람들 같지 않나요? 그리고 그거 혹시 아세요? 바바파파 아세요? 제가 바바파파 되게 좋아하는데 이 바바파파 같아요. 다 늘어져가지고 엄마 바바파파, 아빠 바바, 애기 바바파파 이렇게 몸에 막 형태가 막 바뀌어가고 손이 막 컵이 됐다가 막 계속 변화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 보면은 또 뭔가 이 아빠 바바파파 주변에 이렇게 식구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뒤에 있는 빨간 사과는 예쁜 뭐 엄마 바바바파 같고 여기 앞에 있는 빨간 거는 애기 바바바파 뒤에 있는 거는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바바바파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정물이지만 굉장히 의인화된 느낌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동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 작품은 너무 뭐 내 작품 뭐냐 쉽게 바라보세요. 뭐 자꾸 여기 있는 거 뭐 알려고 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거 공부 안 해도 다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항상 시지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시각은 항상 지각과 동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보고 아 이게 사과다, 사과네라고 알려면 내가 사과를 미리 알고 있어야 그게 사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정말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다 알고 있는 게 다 다르잖아요. 다 경험이 다르고 또 시대가 다르고 나이가 다 다르고 제가 전에 수업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공항에 사람들이 막 카메라 메고 있길래 뭐 출사 여행 가나 보다 사진 동아리인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연예인 나오면 사진 찍으려고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왜냐면 제 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각자 자기 제너레이션에 맞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니콜라스 파티의 작품은 어 뭔가 관객들에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시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관객에게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게 또 되게 재미있게도 미술사랑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저는 아킨볼도 예, 이거 루브르 미술관에 있는 되게 재밌는 그림이잖아요. 뭐 오이로 코 만들고 뭐 무릎 뭐 턱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한 뭐 요런 이 아킨볼도의 요런 그림도 생각나고 왜냐면 이게 굉장히 의인화된 어떤 존재를 같아 보여가지고 아킨볼도 생각나고 근데 작가가 자기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좀 참고한 작가는 바로 이 작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가 혹시 이름 떠오르시나요? 예. 이 작가는 팬이 많아갖고 지금 이 중에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나 저 작가 알아. 저 작가 나도 좋아하는 작가야 하실 텐데 예. 조르지오 모란디. 아, 네. 아이고 윤현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모란디 작가고요. 저도 모란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한번 전시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또 못 봤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모란디 작품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쫙 본 적은 그 홍콩 아트바젤 홍콩 할 때 그것도 벌써 2018년, 2017년인가? 18년인가 그랬던 것 같네요. 그때 그 정반즈라고 하는 중국 작가가 진짜 그림 잘 그리는 작가 정반즈가 모란디하고 산유라고 하는 중국 전통 작가랑 모란디랑 자기 작품을 세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서 가고시안에서 이렇게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연히 이제 산유 작품의 값이 되게 많이 올라갔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란디는 정물화 하면은 딱 정말 생각나는 전형적인 작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란디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림이 다 이런 식이에요. 다 물건들을 다 한가운데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쌓아놔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정물화는 이렇게 안 그리잖아요. 뭐 앞에 하나 있고 뭐 뒤에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거리감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각각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돈의 상징, 이거는 뭐 깨지기 쉬운 뭐 허영의 상징, 이거는 뭐 죽을 수도 있고, 뭐 메멘토 모리, 뭐 이런 식으로 정물화는 사실 되게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의 작품은 그냥 이건 다 컵일 뿐이야. 다 컵이야. 그런데 이렇게 다 한가운데 모여 있으니까 마치 뭐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이거 보고 이건 뭐 같아 라고 의인화시켜서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예. 사실 이 모란디는 참 되게 재밌는 작가예요. 이 작가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할만 하면서도 또 너무 설명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못했는데요. 제가 책이라도 한 권 제대로 좀 읽으면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냥 진짜 인생이, 근데 이렇게 한번 살면 행복할 수도 있겠다. 있을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볼로냐에 태어나가지고요. 한평생 거기 살았어요. 한평생 거기 살면서 그냥 마을을 떠나지 않았고, 거기에서 이제 미술 교수를 하면서 그냥 평생 내내 정물화만 그렸습니다. 예. 그리고 정물화 크게도 안 그리고 항상 저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자기 작업실에서 저것만 계속 그리다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슨 되게 자폐 뭐 이런 것처럼 저것만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의 작품 세계가 너무 독특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란디 뮤지엄이 탄생이 됐고, 해외에서도 이 작가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같은 데서 개인전도 하게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즈음에는 홍콩에 있는 가오시안 갤러리에서 중국 작가들과 같이 전시회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젊은 스위스 작가에게도 영감을 줘서 이런 작품을 또 하게 되기도 한 뭐 이런 작가죠. 그래서 되게 독특한 미술계에서 되게 좀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작가인데, 이 모란드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삼면화, 종교화처럼 삼면화를 그리는데 앞에 표지는 모란디 같기도 하고, 그리고 모란디 저작부에서 영감을 받아서 필립 커스통도 저런 주전자 같은 거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안을 열면 그 안에는 인물화가 나오게끔 저런 식으로 이제 트립티크를 만들었는데, 그럼 저 안에 있는 여자는 누구냐? 예, 저 여자는 예를 들어서 이 작품 전시를 폴디 뭐 페졸리 뮤지엄에서 했으면 그 뮤지엄에 있는 어떤 컬렉션과 연결시키는 이런 식으로 작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림이 있다. 그럼 이 그림은 이 미술관에 있는 어떤 명화인데 그걸 뭐 재해석해서 또 약간 믹스 앤 매치를 해가지고 그려요. 근데 이것도 너무 재밌는 게, 옷은 진짜 옛날 이태리 화가들이 그리는 식으로 진짜 정교하게 맞아 주름을 표현을 했는데, 머리는 또 거의 바가지 머리에 아무 그냥 머리카락 표현도 없어. 예, 옛날 그림식으로 하려면 머리카락도 한 개 한 개도 다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모자랑 얼굴을 좀 이렇게 하고 옷을 또 평면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작품이 되게 합성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문화적인 요소들을 다 합성하고 섞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지점이 이제 이따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플로라 유코노비치 작품에도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전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 그다음에 양쪽 이렇게 삼면화, 이렇게 따로도 그리고 또 요렇게도 그리고, 예. 이거는 그림 사이즈는 다르지만 요렇게 덮으면 이제 하나의 삼면화, 옛날식 재단화가 되게끔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옛날
미술관에 전시할 때 이런 식으로도 전시하고 그래서 이런 고전 미술관들하고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한 작가입니다. 예. 그래서 이쯤에서 생각나는 또 다른 작가가 있는데 이렇게 엉뚱하게 오브제들을 막 갖다 놓고 이것들이 서로 물건들끼리 뭔가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작가가 바로 마그리트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거는 파이프가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막 굉장히 정말 초현실적인 그런 작품을 그리는 작가가 마그리트인데 심지어 마그리트 미술관이랑 이런 프로젝트를 했어요. 예, 마그리트 작품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샌프란시스코 미술관에 순회 전시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품이 빠지면 마그리트 미술관 되게 조그만데 거기에도 계속해서 관광객이 오는데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얘기를 니콜라스 파티한테 이제 하고 마그리트 뮤지엄에 빠지는 동안 당신 작품 같이 전시하자라고 해가지고 마그리트 작품이 원래 걸려 있었던 자리에 니콜라스 파티 작품을 거는 그런 식의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그리트 작품과 비슷하게 저런 그림을 그리고 뒤에 벽화 같은 거 저거는 이제 저것도 다 작가가 그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이면 오른쪽은 마그리트 그림, 왼쪽은 니콜라스 파티의 그림. 이제 저 그림은 샌프란시스코 안 가서 남아있는 그림이다. 그럼 이런 식으로도 같이 전시하고, 이 그림은 이렇게 아까 40억에 팔렸다고 한 그림하고 비슷한 풍경 시리즈죠. 그리고 뭐 이제 나는 파이프가 아니다. 그거에 이제 드로잉이잖아요. 저 오리지널 작품은 LA에 있어요. LA에 라크마 미술관에 있습니다. 라크마 미술관 지금 그 계속 다시 그 메인 빌딩 그거 다시 만들고 있는데 이제 아마 오픈 곧 하겠죠. 하면은 진짜 한번 가서 볼 만한 미술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데 파이프 저 그림의 이제 드로잉이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저 그림 넣고, 예. 그래서 이 전시 보면서, 진짜 이 전시 장면을 보면서, 마그리트 미술관 갈래? 그러면, 뭐, 가두구만, 안 가두구만, 막 이럴 것 같은데, 니콜라스 파티가 하는, 작품이 있는 마그리트 미술관, 그거 너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예, 들었어요. 마그리트라는 작가와 니콜라스 파티의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호흡 이런 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또 디스플레이도 너무 잘 해놔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해외에 있는 미술관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프랑스에 있었으니까 프랑스의 사례를 많이 알 수밖에 없는데 뭐 루브르 미술관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립중앙박물관 안 가듯이 경복궁 같은 데 안 가듯이 이제 퍼머넌트 컬렉션인데 너무 뻔하면 나 그거 가봤고 안 가고 외국 사람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현대미술가를 불러서 계속해서 서로 다이알로그를 하게 하고 새로 무언가를 만들게 하고 그런 걸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시도를 그래도 좀 잘하는 곳이 있다면 그게 또 리움인 것 같아요. 리움에서 이제 그 고전 미술 뮤지엄 원 거기에 뭐 고려 청자도 있고 백자도 있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사실 막 안 가고 싶어 하거든요. 너무 알지도 못하지만 왠지 다 너무 지겨운 것 같고 안 것 같고 학교 다닐 때 막 숙제로 억지로 막 갔던 것 같고 이런 기억 때문에. 근데 거기에다가 중간중간 지난번에는 예를 들어서 김수자 뭐 이렇게 막 용암이 불타오르는 것 같은 거를 하고 이번에는 정구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장르를 쫙 올려놓은 이런 거를 하고 또 뭐 현대미술 작가들 작품도 중간에 막 갖다 놓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진짜 뭐 한마디로 온고지신 진짜 옛날 거를 좀 새롭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있어야만 이게 계속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맨 왼쪽에 있는 저 돼지 그림은 마치 니콜라스 파티가 그렸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저게 마그리트 그림입니다. 여기서 양쪽 사이드가 마그리트고요. 가운데 있는 저 과일 같은 거 저것만 니콜라스 파티 그림이에요. 아니 근데 마그리트가 저런 그림을 그렸다고 하고 막 깜짝 놀라실 텐데 마그리트 저희가 옛날에 마그리트 수업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들으신 분 계세요? 마그리트가 저런 그림 한때 그렸었어요. 왜냐면 마그리트도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그때 돈 벌려고 저런 그림들 막 그렸었습니다. 진짜 작가들이 어떤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았는지 그것만 다 해가지고 재미있게 책으로 써볼까 막 그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마그리트도 항상 광고회사도 했었고요. 동생이랑 같이 뭐 에이전시 같은 역할을 하면서 저런 그림도 그리고 재밌는 거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도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독특하고 재미있는 그림들을 갖다 놨죠. 예. 여기서 오른쪽 그림 많이 보셨죠? 예, 저거는 마그리트 그림. 여기에다가 왼쪽에는 또 니콜라스 파티의 저 그림. 예, 그래서 이 그림을, 이 왼쪽에 있는 니콜라스 파티 그림을 이것만 보면, 이상해, 뭐야,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같이 이렇게 보면, 아, 하고 좀 또 다가오죠. 그래서 이 전시의 기획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게 뭐 다 마찬가지. 음식도 뭐랑 먹으면 맛있고 또는 뭐를 먹고 그다음에 뭐를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옷도 무슨 옷이랑 이게 매치해서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다 이게 조화로움 속에서 더 원 플러스 원이 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곱하기가 되는 그런 역할들이 이렇게 좀 기획과 뭐 이런 것 속에 다 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그렸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이 부분이 바로 계단 난간이 있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 니콜라스 파티가 또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풍경화도 되게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인물화, 정물화, 풍경화, 그러니까 옛날 화가들 같이 장르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예, 다양한 것들을 그리고 수많은 고전 작가들과 현대 작가들을 레퍼런스 삼아서 그리고 그 대신에 모든 재료들을 다 파스텔로 하면서 니콜라스 딱 어떤 그림을 봐도 이건 니콜라스 파티 거야 라고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독특한 색감, 예, 질감, 예, 그런 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 보여드렸던 그 마그리트 전시장에 했었던 작품이죠. 이런 작품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작품 너무 예쁘고, 진짜 이거는 스카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들인데 작가가 또 특히 작가 작품이 특히 나무나 이런 풍경이 많이 나오는 게 아까 인터뷰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작가가 이제 스위스의 숲속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풍경들이 자기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특히 나무가 굉장히 이제 많은 말을 한다.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이제 아까도 잠깐 뭐 몇 개를 보여드렸지만 작가의 작품이 이제 벽으로 공간으로 확장되는 이런 전시들이 굉장히 멋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만 좀 모아가지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예를 들어 이 전시는 아예 전시 제목 자체가 이제 파스텔이었는데, 어, 아까 보여드렸던 과일 그림 뒤에 있고 앞에 또 이제 이 컬렉션 소장품인 다른 작품이 있죠. 그래서 아예 그냥 파스텔도 전시장 안에다가 같이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뒤에 벽을 아예 저런 식으로 다 미리 와가지고 칠했죠. 근데 저 뒤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저거 내가 아는 그림인데 저 그림 막 이렇게 아까 제가 베르사유의 장미 같은 거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여자분들은 어렸을 때 순정 만화 좋아하셨던 분들은 막그 순정 만화에 나오는 막 한 장면 같은 막 이런 그림인데 저게 딱 이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프랑스와 부시에라든지 또 뭐 뒤에 하여튼 요런 작가들 이런 작가들 작품에 나오는 이런 팔랑거리는 치마 막 저런 화려한 꽃들 막 이런 것들이 로코코 시대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로코코 시대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 그 작가처럼 로코코 시대 때 이 파스텔로 사람들이 그림을 또 좀 많이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마르고 똑같은 이유예요. 또 색감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많은 저런 부유한 왕의 애인들, 여자들 이런 사람들 그림을 또 그려주고 또 여성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하면서 예, 그때 당시 이제 파스텔화가 되게 유행이었는데 이 니콜라스 파티가 나랑 가장 잘 맞는 시대가 로코코 그 시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그림들을 되게 많이 그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예, 가운데에 있는 그림과 바깥에 있는 이 벽화가 하나가 이렇게 잘 어울려가지고 너무나 멋있는 하나의 그림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저 뒤에 있는 저 그림은 뭘 보고 그린 거냐? 예. 바로 프라고나르가 그린 예, 비너스의 탄생을 보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 스타일대로 변환시켜서 전시를 한 건데 이런 뭐 부시라든지 프라고나르라든지 이런 작가들이 다 한 1700년대 예, 런던 안 썼구나. 1700년대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 프랑스는 어땠냐? 예, 이게 이제 서양사를 알 때 그냥 이 숫자 하나만 알면은 좀 많은 게 해결이 되는 연도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저는 1789. 예, 그게 이제 프랑스 혁명인데
그러면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한 3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엄청 잘 먹고 잘 살았던 때인 거죠. 이러니까 이제 30년 뒤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루이, 소위 말하는 부르봉 왕가의 베르사유에다가 이제 자리를 잡고 궁전을 짓고, 그러면서 수많은 지방 호족들을 불러들여서 파티를 하고 중앙 집권화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루이 14세 때 이르러서 내가 곧 왕이 곧 신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제, 하늘이 내린, 왕의 권력이 다 하늘이 내린 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어떤 시절, 그때의 그림들은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고, 관능적이고, 좀, 어떻게 보자면, 쾌락적인, 그런 그림들이 되게 많죠. 화려하고. 그래서 이분이 그 유명한 그 루이 15세의 애인이잖아요. 마담 뽕파르두르.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뭐 예쁠 뿐만 아니라 지성적인 여자여가지고 베르사유 궁전에다가 이제 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한마디로 요즘으로 치자면 컨퍼런스 같은 것도 열고 요즘에 그 사모님들이 그런 거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런 강연회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뭔가 지성적인 그런 움직임을 이끌어 나갔는데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똑똑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렇게 불평등하게 살고 있지? 그래서 루이 16세 때 결국 혁명이 일어나는 어떻게 보자면 씨앗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림들이 니콜라스 파티 작품에 이렇게 너무 재미있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만 딱 보면은 이 뒤에 뭔가 풍경화, 저거 뭐지 싶은데 이게 이제 제가 그 사진 안 넣었네요. 그 막 그네 밀어주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 아래에 있는 숲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어떤 그림의 일부인 그런 느낌. 예. 그 엔젤리너스라는 커피숍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애기 두 명이 이렇게 날개 달린 애기 두 명이 있는데 그래서 걔네가 이제 에인젤 인 어스죠. 근데 그것도 갑자기 그 그림 누구였지? 라파엘로였나? 큰 그림 위에 성모 마리아 있고 거기 맨 아래에 애기 두 명 있는 그 애기 따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명화의 일부거든요. 이것도 어떤 명화의 일부 배경을 이렇게 갖다가 이제 그려 넣은 거죠. 그래서 뒤에는 저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이 미술관의 퍼머넌 컬렉션 중에 하나를 갖다 놓고 바로 맞은편 양쪽 벽에는 니콜라스 파티 자기 그림 갖다가 걸고 이제 여기에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보라색 쪽 섹션에 또 다른 이 미술관의 퍼머넌트 컬렉션을 걸고 그래서 이 니콜라스 파티 전시회를 하면은 그냥 니콜라스 파티 그림만 뭐 전시실, 1전시실에 니콜라스 파티 작품만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미술관 전체가 다 니콜라스 파티의 작품과 어우러지는 새로운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는 그런 거를 니콜라스 파티가 너무 잘하니까 큐레이터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작가죠. 근데 이렇게 이 작가가 할 수 있었던 어떤 그 배경에는 이 작가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피티를 많이 했던 게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작가가 지금도 이렇게 이제 이번에는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벽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은 저 벽이 진짜 깨끗한 벽이 아니고요. 저 양쪽 사이드에 있는 빨간 붉은 벽돌로 된 거랑 같은 벽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 2013년이면 작가가 이제 막 2009년에 대학원 졸업했잖아요. 대학원 졸업하고 글래스고에서 이제 막 활동하고 있을 때고 그때 이제 벽에다가 스프레이로 저렇게 벽화 그렸죠.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부터 벽화를 해가지고 그때 목표는 그냥 진짜 경찰보다 빨리 그리고 뛰어서 도망가는 게 자기 목표였었다고 이제 또 어떤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료가 빨리 마르고 빨리 되는 거에 더 익숙해져 있는데 정식으로 미술학교에 가서 유화를 배우니까 그게 아마 자기랑 안 맞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파스텔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게 된 것 같고 저런 바깥에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그러니까 다른 재료도 이 사람이 꼭 파스텔만 하는 건 아니에요. 파스텔을 주로 하지만 다른 재료도 써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전시회나 뭐 벽화 한 것들만 이제 좀 쭉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막 에딘버러에서 전시회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바깥의 벽도 저렇게 너무 예쁘게 만들어요. 저거를 이제 어떤 작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작가 작품이 가운데에 있는데 우리가 뭐 큐레이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바깥의 벽을 저렇게 작가님 작품이랑 어울리게 꾸며봤어요. 막 이러면 작가들이 대체로 다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니 내 그림을 봐야지 왜 바깥에 저게 뭐냐고 막 저 다 치우라고. 그래서 현대 예술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전시 공간이 화이트 큐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그냥 하얀 벽.
딱 작품만 하나 놔둬가지고 자기 작품만 빛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늘상적으로 보는 일상 공간과 완전히 유리된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을 원하는데, 근데 사실 옛날에 뭐 루브르 박물관도 그렇고 뭐 이런 데 보면 막 벽도 빨간색이고 커튼도 쳐 있고 뭐 사이에 그림도 걸려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니콜라스 파티는 그런 고전 스타일을 다시 부활시켜서 이렇게 하얗게 깨끗하게 되어 있는 곳에 바깥에 이렇게 그림과 연결되는 장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흰색이 아니라 작품 색깔을 오히려 더 돋보여줄 수 있는 컬러를 칠한다거나 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해머 미술관에서 한 프로젝트인데 여기도 LA에 있는 미술관이거든요. 여기는 혹시 LA 가시면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미술관인데 이 미술관은 항상 요 올라가는 저 계단을 저런 식으로 전시회를 할 때마다 전시회를 할 때마다가 아니라 좀 뭐 그 전시장은 메이저 작가가 주로 하고요. 요 공간은 젊은 작가들을 불러서 한 2, 3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가면서 새로운 작가들의 좀 뭐 오픈 캠퍼스 같이 그런 식으로 저 장소를 활용해서 작가들이 저기를 꾸미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좀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여기는 달라스 미술관에서 전시했었을 때의 장면이고요. 이것도 작가가 미리 가가지고 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거죠. 뭐 이런 프로젝트들 이제 칠하고 무슨 작가가 미리 무슨 색으로 칠해달라고 다 컬러 넘버를 줬겠죠. 근데 이 수많은 시리즈들 중에서 제가 우와 한 거는요 바로 이거였는데요. 이거는 작가가 직접 했을까? 사람들을 썼을까? 궁금했어요. 이 독일 하노버에 있는 이 미술관인데 이 미술관 전체를 다 저렇게 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 제가 싱가포르 내셔널 갤러리에 갔을 때 거기 싱가포르 내셔널 갤러리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 갔을 때 애기들 지하에 무슨 어린이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니까 거기를 정말 이런 식으로 막 마치 무슨 바닷가 속인 것처럼 저렇게 막 다 칠해놔가지고 키즈 카페 비슷하게 저렇게 해놓은 곳이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정말 막 숲속처럼 되게 독특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고 너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만들고 절로 이제 가면은 이렇게 작가의 조각도 있고 그림도 있고 또 이 벽은 또 다 또 빨갛게 또 이렇게 칠해가지고 작가의 작품이 돋보이게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그림 보면은 또 이 그림도 또 완전 또 되게 마그리트스러워요. 그래서 아래는 건물이 있고 또 위엔 또 여자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림 속에 나오는 여자 얼굴도 마그리트 그림에 나오는 여자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요소들이 또 다르게 보자면 미술사에서 중요하게 여긴 눈속임 기법, 결국 트롬프 레이유라고 말하는 결국 이 세계는 3차원인데 그림은 2차원 평면이니 2차원에다가 3차원을 어떻게 넣지 했을 때 저런 식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어떤 변화, 그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서 요렇게 그림을 그렸나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긴 그림이에요. 근데 이렇게 긴 그림을 이렇게 긴 벽에다가 그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미술관 가장자리를 다 통으로 싸버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게 여기는 이렇게 이게 헐시온 미술관인데요. 옛날에 한번 무슨 수업하면서 한번 살짝 뭐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번 잠깐 영상으로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잠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거는 직접 가가지고 다 그린 건 아니고요. 작가가 그린 이제 이 그림을 모티브로 해서 인쇄를 해가지고 바깥에다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 사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공사 중 뭐 이런 거 대신에 이런 식으로 작품 이미지를 넣는 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숲속에 이렇게 있는 동그란 형태의 미술관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마치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것처럼 그런 컨셉과 또 작가님의 작품에 많이 나오는 얼굴 이런 거를 넣었는데 사실 커튼이라고 하는 요소가 알고 보면 이런 식으로 베르메르의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또 렘브란트 그림인데 이 그림도 그렇고 이 그림도 그렇고 특징이 뭐냐면요. 앞에 위에 이제 커튼만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고요. 커튼 봉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진짜 눈속임인 거죠. 이 그림을 이렇게 딱 벽에다가 해놓으면 정말 여기 커튼이 쳐져 있어고 저 뒤에 뭐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예, 저쪽에 방이 하나 있어 저기 어떤 아가씨가 편지를 읽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예, 이것도 마치 커튼이 있어서 뭔가 저쪽 뒤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또 조금 다른 느낌이죠. 그냥 천이 있나 보다 하는 건데, 이거는 저 뒤는 그림인데 이 앞에 있는 커튼은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제옥시스하고 뭐 누구하고 뭐 그림 대회를 했는데, 한 명의 그림을 보고서 뭐 사람들 다 너무 잘 그렸다 막 이래가지고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친구한테, 다른 이제 그 경쟁자에게, 자 그러면 이제 당신이 뭘 보였는지, 뭘 그렸는지 어서 커튼을 열고 보여주게 하니까, 바로 이 커튼이 내가 그린 그림이라네 막 이랬다는 정말 얼마나 잘 그렸으면, 예,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미술사에 많이 나오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눈속임 기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르네상스 때까지 옛날 화가들이 가장 열심히 노력해서 달성해야 될 아주 궁극의 지향점이었었죠.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작품 속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서 흥미롭고 재미있고 호기심이 어리고, 그러면서도 좀 현대적인 요소가 보이게 만든 이런 지점들이 이 니콜라스 파티를 오늘날 가장 비싼 작가가 되게 만든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작가들 이름을 조금 중간중간 말씀드리자면, 뭐 르네 마그리트, 호크니는 제가 너무 다 잘 아시는 작가라서 넣지 않았지만, 그 어떤 색감 같은 거라든지 그림 속에 있는 인물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호크니와 너무 연결이 되죠. 피카소의 파스텔 그림에서 영감을 받기 시작했고, 모란디의 정무라, 아이고, 여기 뭐, 많은 제가 안 채웠네요. 예. 또 로살바 까리에라가 아까 말씀드린 18세기 로코코 시대에 활동했던 파스텔을 주조로 한 여성 작가. 마티스도 마찬가지로 색깔을 주로 많이 쓴 작가고, 마그리트는 뭐 색깔, 뭐 조형 다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초현실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다 니콜라스 파티의 작품 속에 함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어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이가 생기고 흥미가 생기고 모두 재미있어하는 이런 작가이고, 지금 이 작가가 이런 인기가 일시적일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수많은 미술사를 레퍼런스로 작업을 하면은 이게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정말 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술관들 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작가가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벽화 같은 것까지 하니까 이제 공공미술 프로젝트 같은 걸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아 진짜 니콜라스 파티가 앞으로 좀 더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예, 이거를 보면서 더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하우젠 월스, 카르마, 모던 인스티튜트, 그리고 뭐 자비의 허프켄스. 예, 이 갤러리는 다들 많이들 모르시지만 또 되게 좋은 갤러리예요. 그래서 이게 다 작가가 살았던 동네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허프킨스는 벨기에, 그다음 모던 인스티튜트는 글라스고, 예. 그리고 스위스 작가니까 하우젠 월스. 그래서 요런 곳에서 작가를 이제 트릿하고 있는데, 음, 참, 이제는 옥션에도 작품이 잘 나오지 않고 잘 없고, 이런 갤러리에서 작품을 사기도 어렵지만, 또 이제 요즘은 사면은 3년 동안 옥션 같은 거 내놓지 않겠다. 만약에 내가 뭐 꼭 팔아야 될 일이 있으면 다시 니네 갤러리에 다시 갖다 주겠다. 너네한테 다시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작품이 옥션에 나오지 않게끔. 왜냐면 이제 옥션 같은 데서 막 너무 비싸게 팔려갔다가 또 가격이 뚝 떨어졌다가 하면은 이제 그런 게 작가의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힘들에 의해서 작가의 명성, 작가의 작업 활동이 힘들어질까 봐 좀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니콜라스 파티 작품은 아무리 좋아도 좀 사기가 뭐 쉽지는 않은데, 근데 하여튼 뭐 미술관이나 아트페어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면 반갑게, 예, 가서 잘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